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자 조한나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황혼이혼.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부간에 이혼 청구를 한 차례 하고 이혼 기각 판결을 받은 뒤에 또다시 이혼 청구를 했을 경우 과연 이혼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책임이 있는, 귀책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두 번째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는지에 관한 사례입니다. 이제 두 부부는 이제 혼인 신고를 한 이후에 이제 부부간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혼인 초부터 갈등이 있는 부부들이 많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 혼인 생활 한 3년 정도 그 기간만 잘 거치면 그 이후에 혼인 생활은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3년 동안 좀 잘 버텨봐라 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몇십 년을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이제 자라오다 보니까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면 당연히 이제 소소한 어떤 습관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교육관 등에 있어서도 서로 부딪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맞춰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서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혼인 생활 최소 몇 년 이상 지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좀 많이 다툴 수 있지만 그때만 좀 잘 버티면서 서로 맞춰가면 그 이후에는 그래도 크게 뭐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부도 혼인 초부터 이제 그냥 통상적인 서로의 어떤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거는 아니었어요. 뭐 누군가 외도를 했거나 뭐 가정 폭력을 했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두 사람 간의 성격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생활 어떤 습관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자주 다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면 이제 어느 정도 혼인 초기에 이제 다툼이 이제 지속이 이제 좀 중단돼서 어느 몇 년 뒤에는 원만하게 혼인 생활을 그러려니 하는 거죠. 이제 맞춰주고. 그러니까 바뀌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으니까 그냥 맞춰주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다르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포기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부부는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매일같이 다투게 돼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원고인 남편 쪽에서 아, 나 도저히 이제 이렇게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의 갈등의 원인은 특별히 어떤 한쪽의 귀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부간에는 사실 이제 동거, 뭐 성실, 협력 의무 등이 있어요. 뭐 정주 의무도 있고요. 즉 동거 의무라는 의무가 있는데 이제 이를 위반하고 집에서 뭐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나왔다. 이런 가출이죠. 그거 또한 이제 민법 840조 제2호에 해당하는 악의적 유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남편이 원고는 이제 미성년자 자녀와 그러니까 아내를 두고 집을 나온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원고가 이혼 소송을 준비를 하고 이혼 소장을 접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특별한 사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 그냥 일반적으로 부부 간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다툼, 그러니까 뭐 습관의 차이, 그것에 불과하고 뭔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혼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이제 판사님께서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지도 굉장히 주요하게 판단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이혼하지 않고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의 정서적, 육체적 안정에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 이제 법원의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미성년 자녀가 있다라는 점도 좀 주요하게 판단 기준으로 이제 보셔서 이혼을 하기에는 아직 갈등이 그렇게 심화되지 않았고 혼인 파탄 정도는 아니고 또 미성년자 자녀도 있으니까 다시 좀 잘 서로 맞춰가면서 잘 살아봐라 라는 취지로 이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원고도 그런 갈등 속에서 부부 상담들을 거쳤는데 피고가 이제 좀 본인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혼 소송을 철회해달라 뭐 이런 요청도 중간중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재판에서 좀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피고가 내가 잘하겠다. 그러니까 특별한 기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정에 좀 소홀했던 것 같다. 남편에게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좀 무시를 한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용서를 구한다. 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제 혼인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제 이혼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가 문제죠. 그러니까 이혼 기각이 됐으면 다시 이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거니까 두 사람 간의 뭐 갈등 부분이 이제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문제가 반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피고가 미안하다고 했으면 이제 서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좀 원고도 마찬가지로 남편도 마찬가지로 그래 뭐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나도 이런 부분을 좀 고쳐야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서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좀 찾고 그리고 이전에는 그런 갈등 때문에 다툼까지 갔다면 이제 서로의 그 화를 내는 포인트를 알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좀 참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잘 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 더 하기 전에 조금 생각하고 멈추고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주고 그리고 자녀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 번 이혼을 소송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겪는 어떤 불안감 그러니까 막상 이혼 소송을 해도 이게 이혼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지? 그다음에 내 아이는 어쩌지?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러한 과정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과정을 겪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혼이라는 과정을 겪지 않는 분들에 비하면 그 경각심이 좀 있으세요. 더 조심을 하거든요. 물론 오히려 그때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2차례 이혼하시고 뭐 3차례 이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동일인이랑 다시 이제 재결합했다가 이혼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다른 분이랑 재혼을 해서 다시 이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보면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어차피 뭐 누군가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계속 불거지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바꿔야 되는 건데 그게 사실상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지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이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메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 앞에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도록 해서 이제 메모를 적어 두는 거죠. 그러니까 다짐이죠, 나의 다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다. 뭐 예를 들면 뭐 남편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거는 뭐 막말을 하지 않겠다. 무시하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 한 번쯤 참아야겠다. 아니면 화가 났을 때 집을 나간다. 잠깐 나갔다 온다. 뭐 이런 어떤 다짐들, 나의 어떤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적어서 계속 들고 다니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부단히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분들은 서로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이 끝나고 이제 기각이 되고 그 끝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남편과 아내는 별거를 지속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내도 본인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원고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 좀 받아들이기도 했고 또 이혼 기각까지 됐는데 다시 합치지 않고 계속 별거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남편이 다시 합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계속 집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아내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 말에 들어오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좀 모순되는 거죠. 그 이전의 이혼 소송에서는 내가 잘하겠다.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막상 이제 이혼이 기각이 되고 끝이 나서 혼인 생활이 유지가 되자 태도가 바뀐 걸로 밖에는 뭐 볼 수 없죠. 왜냐하면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들어오지 말라는데 이거는 같이 살 의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집에 못 들어가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아이가 보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계속 보여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또 좀 커서 아이한테 이제 개인적인 연락을 취하면 아내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랑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라. 반드시 나를 거쳐서 연락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엄마고 아빠인데 그리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아빠가 아이한테 연락할 수 있죠.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을 본인이 거쳐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혼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다투고 나서 뭐 며칠 동안 뭐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이미 그러한 갈등이 있어서 이혼 소송을 진행을 했었던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남편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남편이 좀 화가 나서 생활비를 끊습니다. 물론 뭐 생활비 끊는 것도 잘못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경제적 학대거든요. 그러니까 학대는 신체적 학대, 뭐 정신적 학대, 요즘에는 이제 경제적 학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그냥 이제 경제적 학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경제권이 있는 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주된 무기가 생활비를 끊는 거거든요. 사실 생활비 끊으면 경제권이 없는 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또 이혼을 할 때에 가장 두려워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아, 내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생활비를 끊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뭐 양육비를 사전처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생활비는 사실 이제 뭐 이혼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특별히 경제적 사정이 어렵지 않은 이상은 생활비를 받기는 어렵고 뭐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양육조로 생활비를 받을 수는 있는데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이 끝나면 부양료는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양육비,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예, 잔존하고 뭐 물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대부분 50% 정도 이제 전업주부한테 인정이 되고 또 부양료까지도 지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혼 이후의 부양료,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는 지금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재산분할로 최대한 받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 또한 이혼을 하면 아마 그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마음은 아직 남편에 대한 어떤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는데 막상 이혼을 하면 생활비도 못 받고 생활비 못 받죠. 양육비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재산분할 해봤자 크게 남편 재산이 없어서 얼마 받지도 못하고 근데 재산분할 얼마 받는다고 해도 그거 집 구하는 데 써야지 생활을 하는 돈은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한 걱정이 아마 크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한테 좀 잘해줘야 되는데 잘해줘서 이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남편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이혼 기각이 돼서 다시 바로 이혼 소송 생각도 하셨겠지만 그래도 아내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좀 잘해볼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크게 뭐 큰 기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아내가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가소비가 지나친 것도 아니고 뭐 장인어른이나 뭐 장모님이 뭐 특별히 간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남편도 한 번의 기회를 더 가져보자. 또 아이도 있고 해서 뭐 잘해보자라고 결심을 했는데 이제 아내가 문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고 아이도 못 보게 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생활비를 이제 중단한 거죠. 생활비 지급을 이제 끊은 겁니다. 양육비도 지급을 안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아내는 좀 어려워진 거죠. 본인이 두려워하던.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면 잘해야 되는데 남편한테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부양료 청구를 합니다. 이제 부양료 청구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부양료 청구가 사실은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이제 그래도 간혹 정말로 경제적으로 한쪽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양료 청구를 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양료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 그리고 일방 쪽이 그러니까 부양료 청구를 당하는 쪽에 비해서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즉 요부조자에 이르러야 되는 경우에 이제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또 통상적으로는 뭐 질환을 앓고 있거나 그러니까 투병 중이거나 그런 경우에 일반적인 생활비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병원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양료가 좀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통상적인 부부의 관계에서는 부양료가 잘 인정이 되진 않아요. 근데 본건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아내 쪽이 현저히 이제 어려웠고, 또 미성년자 자녀도 있었고, 뭐 처가 쪽에서 어떤 경제적인 지원도 거의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처가도 아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부양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육비도 이게 지금 혼인 중이잖아요. 혼인 중에는 사실상 공동 양육이기 때문에 양육자가 비양육자가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양육비 청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훈권 같은 경우에는 혼인 중이긴 하나 완전히 별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은 공동 양육자지만 이런 경우에는 비양육자와 양육자가 완전히 구분될 수 있는 거죠. 즉 여기서는 이제 엄마, 아내가 양육자고 아빠는 비양육자인 거죠. 완전 교류가 없으니까. 그래서 비양육자와 양육자가 완전히 구별될 수 있는,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해서 양육비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산에서도 이제 양육자인 아내가 본인이 문을 잠그고 남편 못 들어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편의 생활비 뭐 양육비 일절 주지 않으니까 부양비 및 양육비 청구를 한 거고 또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 50만 원 인정됐어요. 그러니까 금액은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양육비나 부양료를 산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아마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완전히 이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사정도 좀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50만 원이 부양료 및 양육비 조로 인정이 돼서 이제 남편은 그 이후부터 이 50만 원을 계속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남편분은 법원에서 무슨 결정이 나오면 잘 받아들이는 편인 거죠. 양육비 지급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부양료 지급 안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급 안 하면 뭐 이행 명령 신청이나 아니면 뭐 담보 제공 명령이나 아니면 뭐 감치 등의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재 조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나아가기 전에 어쨌든 법원에서 뭐 양육비 부양료 지급하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50만 원씩 지급은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 본인도 노력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비록 아내가 이제 비밀번호 변경해서 집에 들어오게는 못하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고 또 마음 한켠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0만 원이라도 일단 보내자. 50만 원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50만 원씩 뭐 금액을 적게 보내시는 분도 계세요. 50만 원 인정했는데 뭐 30만 원 보내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50만 원을 꼬박꼬박 쉬지 않고 이제 변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집은 이제 아내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이제 원고 명의였어요. 그래서 이제 원고가 그 대출을 이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부양료나 양육비를 논외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녀와 아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금전적인 지원해주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 집에 본인이 그냥 거주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아내랑 자녀가 살고 있고 그 대출 원리금도 본인이 변제하고 있고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데 아내가 못 들어오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밖에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그 대출 원리금을 변제를 해서 이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남편 나름대로 노력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좀 책임을 다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혼 소송을 했는데 이혼 기각이 됐더라도 내가 거기에 수긍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대출 원리금도 만약 예를 들면 그 집에서 나가라고 계속 이제 뭐 난동을 부릴 수도 있고요. 뭐 비밀번호 변경했어도 막 뭐 들어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분은 그러지는 않고 또 꼬박꼬박 대출 원리금도 내고 계속 그 집에 사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또 양육비 부양료로 계속 50만 원씩 계속 지급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아이를 보고 싶은데 이제 아내의 허락을 받고 아이를 봐야 되는데 이제 아내는 아이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육비도 지급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그러니까 정말로 이 혼인 생활을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로 오기의 감정이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남편이 그래도 좀 노력하고 하면 아이를 생각해서도 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좀 설령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잘 지내보자고 했으니까 좀 이제 같이 살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맞춰가면서 살면 될 텐데 그냥 아예 뭐 거부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이도 잘 보여주지도 않아요. 예. 관계가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혼 청구를 남편이 했지만 이혼 기각이 된 이후에 남편은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아내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더군다나 사실 이제 이전에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할 때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제 그 당시에 가압류는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압류라는 거는 이혼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이혼이 진행된다, 이혼이 성립된다는 전제로 인정되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밀히 보면 사실 이 아내는 남편의 첫 이혼 소송 때부터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수도 있었던 거죠. 남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본인 재산,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혼 소송에서의 권리를 지키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가압류를 한 겁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이혼 소송을 할 때 우리가 소장을 받았는데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 하지 말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다는 거는 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는 사실 모순되는 거예요. 가압류를 한다는 건 내가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주장하겠다는 건데 아니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의뢰인께는 지금 뭐 좀 가압류 하시고 싶으시겠지만 가압류는 나중에 하시자. 지금은 어쨌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충실하게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분은 가압류를 하셨습니다. 1심, 제일 처음에 이제 이혼 청구를 했을 때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아내 쪽도, 그러니까 이혼에 동의는, 내심은 이혼을 하고 싶으나, 생활비나, 양육비,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표시한 게 아닌가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한 몇 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별거한 상태에서 이제 몇 년이 흐르고 그 상황에서 이제 미성년자 자녀도 성년이 됩니다. 이제 그 기간 동안 양육비를 꾸준히 준 거죠. 그리고 성년이 됐으니까 양육비 지급 의무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별거인 상태는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별거인 것은 결국 아내가 이제 오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고요. 물론 어느 정도 시점 이후에는 남편도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해봤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교류도 거의 없이 아이에 관련된 거 아닌 이상은 서로 이제 뭐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로 몇 년을 지속한 거죠. 자, 그러다가 아이가 성년이 되니까 이제 이 남편도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니까 회복되는 게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시간도 이렇게 흘렀고 그리고 본인은 나름의 노력을 했는데
아내는 전혀 노력에 뭐 의지도 없고 노력에 대한 어떤 뭐 행동도 하지 않으니 이렇게는 더 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2차로 이혼 청구를 합니다. 사실 이제 1심에서는 집에서 나간 악의적 유기한, 즉 가출한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고 판단해서 이혼 청구를 기각한 부분이 사실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2차 이혼 청구에서는 과거에 이제 집을 나간 부분은 남편의 잘못이긴 하지만 이제 이혼 기각이 된 이후에 남편은 집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양육비도 주면서 본인의 귀책을 최대한 상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런데 오히려 상대방 입장에서 그러한 노력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려고 했고, 정말로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스러운 행동들을 계속 지속을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소송에서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초기 막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내가 계속 이제 남편의 잘못을 이제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당신은 나를 무시하고 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무능력하고 이 정도 생활비를 어떻게 쓰냐는 등 그러니까 이런저런 잔소리죠. 사실 그게 뭐 그 기책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 뭐 특별히 기책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집 나간 거는 기책인데 그 외에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데 경제적인 소득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게 남편 탓은 아니잖아요. 본인은 최선을 다하고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하는 것은 사실 아내가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결코 부부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남편이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아내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무시를 하거나 막 그런 행동들이 있으면 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고 그냥 단지 열심히 뭐 노력을 하는데 경제적인 그 소득 자체 수준이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이르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그걸 비난하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 비난을 계속 한다는 거는 혼인 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없는 거죠. 이미 이혼 소송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때 잘해보겠다고 당사자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난을 하는 것은 이제 판사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혼인을 유지할 그런 진지한 의사가 있냐라고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비난을 반복하고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 이 별거한 기간이 너무 장기화되고 즉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혼인 생활이 다시 회복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라고 판시를 하셨습니다. 설령 이전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미성년자인 자녀와 그다음에 아내를 버리고 집을 나갔던 그런 기책이 있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남편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온 반면 아내는 겉으로는 나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비난만 하고 거부만 하고 아이와 보여주지도 않고 그러한 유대관계도 해치려고 하고 자녀의 정서적인 부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그러한 이유를 토대로 이제 이번 두 번째 이혼 청구는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동일한 소송물을 가지고 다시 소송 제기했을 때 이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제 각하가 돼요. 그러니까 소송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의 이혼 소송은 그 이혼 소송 할 때까지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1차 이혼 소송이 기각되고 그 판결이 완전히 확정된 이후에 새로운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시 이혼 소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1차 이혼 소송의 뭐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시 이혼 소송을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혼인 생활의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혼 소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판단을 해주신 겁니다. 2차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미 파탄이 됐다. 라고 1심과는 다르게 판단을 해주신 겁니다. 따라서 이제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이혼 소송을 했는데 그때 이러한 결과 뭐 기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새로운 사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재이혼 소송을 할 수 있고 그러면 1차적인 이혼 소송과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마 피고 입장인 아내 입장에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고 남편이 기책 배우자였으니까 뭐 또 이혼 소송해도 기각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설령 이전에는 귀책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만큼 그 귀책 배우자가 그러한 귀책을 상쇄할 만큼의 노력을 지속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이혼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제 혼인 기간이 40년이 넘은 노 부부의 이혼 사례고요.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분이 78세고 이혼 소송을 당하신 피고인 남편은 92세의 나이이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부부죠. 40년 이상 같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신 거예요. 이 정도 기간 동안에 혼인 생활 유지하셨으면 사실 서로 뭐 희노애락을 다 같이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두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혼인했던 시점이 1969년이세요. 57년부터 동거를 하시다가 아들이 생겨서 혼인 신고를 하셨는데 보면 이 원고인 처가 사실 이전에 이제 한번 결혼을 했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과의 자녀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 남편분은 바로 혼인 신고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같이 이제 동거를 뭐 한 10년 이상을 동거를 하시다가 자녀가 생겨서 혼인 신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 뭐 부모님 세대 분들을 보시면 좀 지금보다 훨씬 가부장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뚜렷하고 남자, 그러니까 가장 남편이 대부분의 경제적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전업주부인 아내에 대한 그 무시가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죠. 그래서 이전에 비하면 훨씬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부모님이나 남자 입장에서 그런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아직도 존재는 합니다. 근데 이 두 노부부 관계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만 하면 다 무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1000대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욕설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이전에 결혼을 했다라는 이유도 무슨 일만 터지면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신공격을 하죠. 더군다나 이제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느낌이 좀 다르죠. 내 말을 따라라 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자기 말에 복종하라. 거기 토를 내면 안 되는 겁니다. 100% 본인 말은 다 옳고 본인 말에 거절,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마라. 무조건 내 말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본인이 느끼기에는 본인이 그냥 하녀 같다. 시중 같다. 라고 느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대등한 관계에서 뭔가 대화는 불가능한 거죠. 남편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고 본인이 뭔가 뭐 장을 보러 갔다. 그런데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 하면 장을 보는 중에도 들어와야 되고 근데 조금이라도 몇 시까지 들어와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어겨지면 이제 또 구박을 받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상하관계 같은 느낌의 이제 복종 관계, 위력의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됐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예를 들면 뭐 거기에 대해서 남편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거는 부당하거나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조금이라도 토를 달면 이제 온갖 불호령이 내려지는 거죠. 너는 뭐 뭔가 인간이 덜 됐다는 둥,
아니면 너는 뭐 집안에서 교육을 잘못받아가지고 그렇다는 등, 아니면 이제 거기에 이제 욕설, 뭐 모욕적인 언사에서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이제 가끔 이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셨겠죠. 그리고 거의 뭐 그냥 하인한테 하는 수준으로 계속 명령조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강압적인 말을 하고, 너 그렇게 되면 집에서 나가라.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 그냥 뭐 입에 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하면 집에서 나가라. 너는 뭐 그냥 내 시중 드는 사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사람의 어떤 인격체로서의 존중도 하지 않은 그 정도의 하대를 당하십니다. 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부당한 대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전에 결혼했던 적이 있다 보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를 믿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건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본인과 혼인을 해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장을 보러 가는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시간이 늦으면 너 뭐 누구 만나고 왔냐, 뭐 남자 만나고 왔냐 라고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분이 성당에 다니셨습니다. 이제 아내분이 이제 성당에 다니셨는데 성당에 이제 자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편한테 받는 스트레스를 풀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성당에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당에 갔다 오는 것도 그럼 신부랑 성당에 있는 신부랑 바람이 났냐 라고 의심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처증이죠. 그러니까 의처증도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사실 뭐 의처증이나 의부증 증세를 가지신 분들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첫 혼인이 아닌 경우들이 종종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그러니까 초혼이 아닌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의심하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좀 나이가 들면 더 이런 부분이 생겨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의부증 또는 의처증 증세는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의심하는 의처증 증세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어쨌든 이 여성분과 아내분과의 결혼이 좀 늦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셨던 거죠. 지금 이 이혼소송 두 번째 제기했을 때 92세니까 사실 연령이 좀 있으실 때 이제 아내분과 혼인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의처증 증상이 좀 더 증폭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의처증도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이 아내가 정말로 외도를 했냐?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이제 남편의 의심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한 상황이 이제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더 이상 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이혼 소송에서는 이제 물론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아내가 이제 고통을 받았던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회를 줘보자라는 입장이었겠죠. 사실 뭐 남편한테 크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 당시에 법원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가부장적인 태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혼 청구에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로 잘 살아보자라고 재결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이제 물론 처음에는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하는 중에 별거를 잠깐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남편의 생활비를 끊어서 아내가 생활비로 쓰다 보니까 빚이 생겼어요. 대출 한 2천만 원 정도를 남편이 변제해주기도 하고 나름 노력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별거 했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반성문을 써라. 아니, 권위적인 태도가 또 그대로 나오는 거죠. 너가 집 나가고 너가 어떻게 나한테 감히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냐. 반성문 써라.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어디 남편한테 이혼 소송을 제기하냐.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다. 무조건 남편의 말에 복종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서를 쓰죠. 이제 뭐 반성문을 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아내가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하게 된 계기는 이 남편분이 좀 재산이 좀 많으셨어요. 근데 이 아내가 이제 아내와 본인 사이에 자녀가 있잖아요. 다른 아이도 아니에요. 본인과의 자녀인데 갑자기 본인이 이제 연료해지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이 재산이 아이와 자녀와 이제 성년이 됐죠. 성년 자녀와 아내한테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셨나 봐요. 아니 혼인생활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왜 아내한테 본인 돈이 상속되는 게 뭐 불안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5분의 3의 비율로 상속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돈을 주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뭐 내가 죽으면 아내한테 주려고 하잖아요. 아내한테 얼마 주고 뭐 자녀한테도 주고 아니면 이제 뭐 미리 유언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러한 좀 독특한 생각을 하시게 돼서 재산 중에 한 10억 원, 그러니까 재산이 지금 규모가 엄청 많은데 이제 이게 한 몇십억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10억 원 정도 본인이 쓸 10억 원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 그 이상의 재산을 전부 다 그 당시에 이제 뭐 고려대학교과 인연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 출신이셨을 수도 있고 그 고려대학교에 기부를 전부 다 해버립니다.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기부했다는 거는 나를 아내로서 존중하고 나를 아내로서 생각하는 게 전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혼 청구를 합니다. 두 번째 이혼 소송에서는 첫 번째 이혼 소송에서 기각이 됐고 잘 살아보라고 했는데 여전히 권위적인 태도가 유지가 됐고 거기다가 몇십억이 되는 거금을 아내와 자녀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아무런 논의도 없이 전부 다 일방적으로 이제 기부를 했다는 거는 사실상 아내에 대한 존중도 없고 그다음에 아내가 이혼 청구를 제일 처음에 했을 때의 그러한 문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두 번째 이혼 소송에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혼 소송에서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를 봤을 때 노력을 계속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문제가 지속돼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니까 즉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첫 번째. 근데 그 기회를 줬는데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다시 이혼 청구 소송을 했을 때에 이혼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두 사례를 통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황혼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